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약방의 감초 같은 코너 정치적 참견 시점이 추석을 맞아 목요일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명절 연휴, 오늘 한글날을 끝으로 연휴가 마무리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명절인데다 9월 정기국회 한가운데 맞이한 긴 연휴인 탓에 여야의 추석 민심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명절 밥상에 오른 화두와 민심의 향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장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여야가 주목하는 쟁점 현안, 연말 전국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 함께할 패널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과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추석 연휴 꽤 길었습니다. 두 분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기경길에 오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안전운전하시고 KBS 1라디오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 밥상 이슈 전쟁,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이슈는 뭘까요? 먼저 최 교수님부터요. 근데 이번 연휴 때 이제 그 정치 뉴스를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그 JTBC에 출연한 거, 그게 집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여야 간의 공방의 소재로 그게 제일 많았던 것 같고, 또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가 과연 적절했느냐, 과잉 체포 아니었느냐, 뭐 이런 논란들. 이것도 여야 간의 논란이죠, 물론. 이거 두 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크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가족은 정치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정말 1초도 안 했어요. 금기어였군요. 네, 그 거의 금기어 수준. 왜냐? 가족끼리 달라요. 정치적 성향이.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제일 이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일단 이번 명절은 일절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일절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뉴스엔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이 두 뉴스가.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여야 대단하다. 정말로 그 생명력 끝내준다. 이걸 좀 느꼈습니다. 네. 박 교수께서도 명절날 함께하는 가족들하고 어떤 이슈를 이야기했는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뭐 저희 그렇게 가족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또 장모님이 조금 이 병환 중이셔서 네. 이렇게 모여 있을 그 계기는 있었지만 뭐 길게 얘기할 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세태가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혼추족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게 이제 혼혼 붙는 용어들이 많아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 그 1인 가구가 지금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하고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고, 이번의 경우에는 최장 10일까지의 연휴였잖아요.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여행 가는 분들도 많았고, 네. 또 시내에 보면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던 것 같고, 네. 어제 그제 이렇게 후반부로 와서는 그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그 가족 단위의 이제 그 나들이 객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추석이 옛날 추석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좀 현대화된 바뀐 의미의 추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우리 앞서 그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정치가 이게 바뀐 또는 이 선진화된 이 국민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들만의 이 리그, 그들만의 생각으로 이슈가 되고 그들만 신났던 거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던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선거가 당장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측면도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 각자의 지지층을 중심에 둔 그쪽에 호소하는 유의 정치적 행보를 해왔고 추석 민심도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정치 호감은커녕 정치 혐오가 만발했던 명절 연휴였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앞서 이제 최 교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이 바로 이 명절 연휴에 한가운데 우뚝 섰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예능 촬영에 문제를 지적하며 재난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왔던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K푸드 홍보를 위한 대통령 국정 업무의 연장선이라면서 대립각이 상당히 부각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예능은 잘 안 보는 편인데 솔직히 근데 그날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네. 그래야 뭔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이제 공방이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에서 한 차례 연기를 했던 거였잖아요. 방영을 연기를 요청했고 그래서 하루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녹화한 상황에서부터 야당과 여당 사이에 워낙 이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봤던 건데 제가 쭉 보니까 그 자체로는 홍보가 꽤 된 것 같아요. K푸드라는 거 워낙 K자가 워낙 많이 붙으니까 그래서 K컬처다 뭐 K민주주의다. 그래서 K민주주의가 어떻게 뭐 복원이 됐다고 합니다만 정말 K민주주의가 안녕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K민주주의, K컬처, K푸드, 뭐 K팝, 뭐 K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이제. KBS도 있습니다. 네. KBS 있죠, 당연히 있죠. 제가 그걸 빠뜨렸군요. 워낙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서. 근데 어쨌든 K푸드 거기 뭐 시래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시래기를 이제 어떤 음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프로는 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가 있는지도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처음 알았고 솔직히 네. 제가 봤는데 아주 특이한 아이디어더라고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일반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특정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 보고 그래서 하고 이러는 거래요. 근데 뭐 이번엔 그렇게 안 한 거죠 말하자면. 네. 근데 보니까 어쨌든 그걸 잘 어떻게 상품화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고유의 음식으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다 뭐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 맞죠. 해외 여행 갈 때는 뭐 음식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잘 포장한다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라면이 뭐 전 세계적 아닙니까 지금. 뭐 김치도 마찬가지고 갈비라는 것도 그렇고 갈비가 영어로 GAL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얘기는 돼서 저는 나도 그 자체를 정치적인 걸 전혀 배제하고 볼 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특히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말씀들을 잘하더라고요. 그 순발력 있게 아주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능들을 보다 제가 그런 것도 느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 성격이 부여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은 저는 썩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촬영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거짓 논란이 있었고 그게 이제 또 여야 간에 그 맛 고소고발전으로 이렇게 비화됐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이게 방영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논란이 끝날 줄 알았어요. 왜인걸요? 방영이 끝났는데도 더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거 보면서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야당이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핵심은 왜 그 자리에 그때 왜 그 방송국에서 이 녹화를 했냐 이거잖아요. 28일 날. 근데 앞뒤 회의를 다 했었어요. 꽤 고심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과연 녹화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어쨌든 K푸드 홍보라는 그런 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뭐 야당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네. 그 말씀 일단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쟁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점. 그러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재 그 시점에 과연 이 예능 출연이 적절했는가.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론적으로 보면 정치 싸움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지경까지 가서 국민적인 피로감을 높이는데 기여한 거는 아마
그 모두가 공유하는 사안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기적 부적절성이 이제 쟁점이고 그 시기적 부적절성이 이제 연동돼 갖고 그 국가 재난 상황에서 리더십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느냐에 대한 그 의심 또는 이제 확인으로 이제 이어지는 게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박지원 의원 지적처럼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될 일을 사실 별것도 아닌 건데 좀 복잡하게 얘기를 끌어가게 된 거고 그게 뭐 결국 48시간 잃어버린 48시간 논쟁까지 될 정도의 일은 아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초기 대응이 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강유정 대변인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 결국 이 투톱 체제로 대변인실이 개편된 거와도 연동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방송을 좀 연기했잖아요. 원래 네. 예정됐던 그럼 5일로 녹화도 예정됐던 것을 6일로 맞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녹화도 좀 연기했었으면 깔끔하게 됐었을 일인데 이게 뭐 이렇게 급하게 지금 이걸 해야 될 일은 아니었을 수 있거든요. 뭐 며칠 늦는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추석 연휴 때 방송하는 게 중요한 것이긴 했겠다라고 보여지겠지만 그러면서 보면은 이 관리와 대응의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 아닐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은 그 앞뒤로 또 그 촬영을 하는 예정을 두고서도 이제 회의 등을 했다는 걸 보면 리더십이 부재했던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본다면 적절하게 대응했는데도 결국 관리에 약간은 좀 그 미스가 있었던 것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지경까지 가면서 이게 지금 뭐 제1야당 대표가 고소 고발 당하고 서로 고발하는 이게 난무하는 상황까지 간 건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바로 이 이제 브리핑 여부 부분인데 장동혁 대표는 48시간 대통령의 부재를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박수현 대변인, 수석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또 고소하는 고발 고소가 이어졌는데 이 그냥 녹화가 언제쯤이다라고 브리핑이 되지 않은 점. 이 점은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 논란이 원래 있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의 이제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 고소를 했던 건데 또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것이고 이 48시간이 대통령이 사실은 대처하지 않았다. 이 국가 재난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막 고소고발전이 이루어진 건데 강유정 대변인의 그런 부분 좀 아쉬워요. 아쉽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이라는 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렇다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뭐 서로 상대방 정당으로부터 지적받을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런 별 문제가 제기가 안 됐고 문제 제기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근데 항상 이게 거짓말 논란, 진위 공방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항상 이제 문제가 커지고 이러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9월 28일 오전에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대책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28일 오후에 이제 그 이른바 냉부회 그 방송 녹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냉장고를 부탁합니다. 네, 냉장고를 부탁해를 뭐 냉부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하도 약자가 많이 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방송 녹화 끝나고 오후에 또 이제 중대본 회의를 이제 대통령 주재로 했어요. 그리고 27일 날 오전에 또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 야당은 이제 왜 대통령이 주재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제가 국정자원이 화제가 난 건 9월 26일 날 밤 8시 20분 경이었고 근데 하여튼 그때는 이제 대통령은 귀국 중이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걸로 전반적으로 볼 때 잃어버린 48시간 제가 봐도 이건 대단히 정치적 공세인 것 같아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야당이 그거 알고 이제 공세를 취하는 거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잃어버린 48시간이 잃어버리란 말이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때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잃어버린 7시간을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 그런 거를 아마 상기시키려 했던 것 같은데 공방의 소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특히 야당이 이번에 좀 정치를 굵게 굵직굵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6일 날 방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9일이에요 벌써. 근데 지금 6일 날부터 계속 이제 이 이슈가 이게 사그러들기커녕 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집에 있다가 이 뉴스들을 보니까
또 이 인터넷으로 기사를 봐도 그렇고 이게 이 기사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지금 방역 문제. 과연 이게 K민주주의가 안녕한 건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는 것도 시간이 아까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양측이 고소가 됐고 또 아마 내일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에 일상에 복귀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또 국감이 또 예정돼 있고 아마 이것도 문제 될 것 같아요. 제발 이거 운영위에서 국회 운영에서 이거 야당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 만큼 했고 그 고소고발도 취하하고 양측이다. 뭐 새로 나올 얘기가 있을까 싶은 별로 없을 대목인데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우리 뒤에 논의할 많은 문제들과 함께 이게 결국 여야가 각자의 지지층이 자신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매달려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대립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세월호 때 7시간 부재와 또 비교하고 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가요? 이 지방 투어 때 화재가 있었는데 또 뭐 떡볶이를 먹었다. 이걸 또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반대로 이제 적용하는 경우들이 되는 건데 역시 그 상식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문제 삼고 어디부터 이걸 할 것이냐의 부분보다는 각자의 이제 강성 지지층, 핵심 지지층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감정적인 대립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많이 국민적 피로감을 이게 높여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망외의 방송사만 지금 그 혜택을 본 셈이 된 게 아닌가. 오히려 홍보 효과를 의도치 않게 누린 셈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노이즈 마케팅이 됐다. 결과적으로는. 자, 이 점을 또 최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는 몇몇 의원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제주 4.3 사건 그리고 여순 사건 왜곡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이 영화를 본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야말로 대단히 논쟁적이에요. 이제 건국전쟁 1위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상당히 이제 역사적으로 미화했다는 것이고 이번에 건국전쟁 2는 제주 4.3 항쟁. 저는 제주 4.3 항쟁으로 부를게요. 사건을 부르지 않고.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거기에 나온 이제 박진경 대령이라고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구연대장이었고 4.3 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김익렬 대령이었어요. 김익렬 대령이 이제 연대장이었는데 그 미군정의 그 발포 명령이나 진압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임을 당하면서 그 후임으로 온 게 박진경 대령이었어요. 근데 박진경 대령은 대단히 강성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강성이었기 때문에 구연대장을 새로 이제 부임을 하고 그리고 나는데 그 전에 11연대장을 하다가 구연대장을 왔어요. 다 1948년도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현대사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 강경 진압을 명령을 했고 거기에 이제 이 그 부대원들이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부대원에 의해서 이제 그 암살 당합니다. 48년도 6월달에 그거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론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평가가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당시 양민을 학살한 것이다라고 평가가 내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일반적인 역사적 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에 가서 48년도에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직접 사과를 했어요. 국가 권력이 잘못한 것이다. 국가 권력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한다. 라고 얘기했고 제주 4.3 특별법도 만들어졌는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역사적 팩트들이고 이 건국전쟁 투니가 아주 좌우 이념적으로 이제 엇갈리는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8월 15일을 광복절로 할 것이냐 건국절로 할 것이냐의 논쟁도 있는 것이고 아직도 그런 이제 논리의 맥락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동현 대표는 얘기할 수 있죠. 역사의 관점이 다양한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인데 저 제주 4.3 항쟁은 물론 남로당이 처음에 공격을 했어요. 파출소를. 그리고 47년도 3월 1일 날 경찰이 발포한 사건도 된 거예요. 이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아주 뭐 제주 4.3 항쟁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제주도민들도 우리나라 제주도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흔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주 중산간 많이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학살됐어요.
근데 이거를 박진경 대령을 미화하는 그 영화를 본다는 거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굳이 야당이 우파 뭐 이런 걸 지지층을 의식해서 였는지 모르겠으나 뭐 극우란 말씀까지 제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분들을 의식하고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논쟁적인 걸 했어야 되나. 참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상당 부분이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공식적으로 당론으로까지 뭐 정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대부분의 경우와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정도로 결론이 난 사안 아닌가 싶어요. 이게 잊을만 하면 이제 이런 그 돌출성 이런 뭐 발언이라든가 또는 행동들이 이제 자꾸 이제 과거를 자꾸 되살리게 만드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아무래도 뭐 우리 최 교수님 지적대로 지지층에 초점을 둔 행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장동혁 대표의 그 필체를 가지고 성격을 이렇게 도출한달까요? 좀 추론한달까? 뭐 이런 그 영역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장 대표의 성격을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요. 하나는 상당히 유연성이라는 거고 목표 지향적이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개를 합하면은 유연하게 목표 지향적이라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굳이 해석을 하자면 지금 시점에서는 지지층 결속을 우선한 행보가 아니겠는가 보여져요. 그러면서 보면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겠지만은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향한 가는 과정에서의 지금 단계에서의 지지층 결속에 초점을 둔 게 아닌가 해석이 되고 아마 더 이상 진전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진전된 내용도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보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과 장동혁 대표의 영화 관람이 이번 추석 연휴 때 여야의 어떤 지도급 정치인들이 그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 어떤 그런 계기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뭐 여야의 공방을 제가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네. 정말로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정말로 극우적이다.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것도 뭐 저의 관점이긴 한데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제주 4.3 항쟁에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제주 4.3 항쟁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역사라는 게. 그렇다고 분명한 역사, 보편적인 역사 인식 이런 것까지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여전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라는 게 완전히 좌우가 나눠져 있고 말이죠. 이념적으로.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영화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대한민국 역사가 잘못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 4.3도 이른바 빨갱이들이 이 정부를 공격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른바 빨갱이 이제 이런 관점으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 제가 느낀 저의 소회는 정치학자로서의 소회는 정말 이거는 간극이 좁혀지지 않겠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이야기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지금 체포 구금이 됐다가 체포 적부심을 통해서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네. 수갑이 채워졌던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실무 관행을 제대로 따졌어야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민주당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키워주려고 작정을 했나라는 또 평가도 내렸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체포 구금되던 시점에 민주당에서는 사필 기정이다라는 반응도 나왔었는데 박명 교수님 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과 관련된 파장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번 추석 때 또 그 초입 부분에서 또 50시간 만에 이게 반전을 거듭했지 않습니까? 또 그 면직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그 수갑이 채워진 채로 체포가 되고 또 이게 체포 적부심에서 또 바로 반전이 일어나서 또 석방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이 불어났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응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경선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래서 이걸 조금 음모론적 시각에서 조금 더 그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경찰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특히 이게 현행범이 아니고 굳이 이유를 달자면 경찰 측은 출석에 불응했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그렇게 따지면 출석에 불응한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체포해 왔느냐라는 역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거고 이진숙 전 위원장을 둘러싼 이 법적인 쟁점도 사실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법정 시효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또 이분이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좀 선거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네.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굳이 여론을 따지면 아마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까지 올라갈 만한 일이거든요. 현실과 이게 그 법의 원칙이 이제 괴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그 이준숙 전 위원장이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음모론적 시각에서 조금 연장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 최 교수님 표현을 빌리면 극우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보면 정치적으로 손해볼 게 별로 없는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거기에 가둬놓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든 아니면 타의에서든 외부의 계기에 의해서든 변화하고 변신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음모론적 시각에서 얘기한 건데 굳이 보자면 이준숙 정치인을 오히려 키워놓고 국민의힘을 그 안에 가둬놓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또 얘기 나누시겠지만은 그 국민의힘이 이제 수도권 지방선거가 이제 상당히 깝깝해지는 거죠. 네. 경찰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계속된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수사 당연히 해야죠. 근데 여러 가지 이게 논점들이 있어요. 우선 첫째가 체포적부심이 인용됐잖아요. 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난 다음에 불과 2, 3일 있다가 체포적부심이 인용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사의 말이 이런 얘기예요. 체포적부심 인용한 판사의 말이 상당한 조사가 이미 진행이 됐다. 그리고 현 단계 체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대단히 애매한 얘기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 네. 체포의 적법성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게 난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한번 체포적부심 인용하고 끝나야 되는데 뒤에다 또 이걸 붙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고 현장의 체포 필요성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체포의 적법성이 부인 못한다. 아니 체포의 적법성이 부인 못하는 왜 체포를 안 하고 있죠?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또 이게 하나의 논점이고 두 번째 논점은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이것과 달리 공무원도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인데 다시 말해서 단순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과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법에서 갈릴 문제겠죠.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논점이 또 하나 있고 세 번째가 과연 추석 전이라는 물론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날짜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추석 연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법 감정은 과연 추석 연휴 전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저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할 줄 몰랐어요. 대단히 전격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마 지난주 우리 열린 토론 시작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나요?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박 교사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과연 수갑을 채웠어야 되느냐. 근데 이제 법률가들 말은 그것도 갈려요. 일반적으로 체포를 할 때는 만약 수갑을 안 채우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갑을 채우다는 말도 있고 반대로 흉악범이 아닌데 꼭 이 수갑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양론이 갈려요. 이건 다 이제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논점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단히 정치적 인물이에요. 이미. 좌파와 뭐 이런 거는 이런 사람들은 뭐 상상할 수 있는 원들은 다 안다. 민주당까지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있는 최악의 정치 형태다. 이건 거의 정치인이 하는 말이거든요. 현재 정권을 다수의 독재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른바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현 정권 대단히 불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치적 요인이 깔려 있다고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점들이 있고 그 저변에 깔린 게 포리티컬 이슈 이게 깔려 있으면서 이게 이슈가 커져버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결국 여러 가지 논점이고 또 하나 보다 중요한 게 보다 구체적인 거는
과연 지금 6번째의 출석 요구를 여러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경찰의 주장이고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려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법률적으로 볼 때는 6번씩이나 체포에 불응하면 당연히 체포해야죠. 근데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이게 논쟁의 아주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박 교수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걸 지켜보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영장 재판부는 발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것이 타당하냐라는 걸 묻는 체포 적부심 재판부는 또 인용을 해서 석방을 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제 될까요? 그것도 아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법원의 행동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그 지기현 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해제시키는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것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삼심제를 하는 이유고 구속적부심을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안인데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법률가들이 없어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겠죠. 그런 면에서 그 범죄가 소명됐다 하더라도 이제 이진숙의 경우는 이게 좀 진행 중인 범죄가 아니고 과거의 발언들이 지금 문제가 된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뭐 도주라든가 또는 증거 인멸의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맞다라고 이 구속적부심에서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 다른 판단의 경우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제도의 특성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이게 모두가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럼 그게 그럼 선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경우를 갖고도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 추석 연휴 후에 이제 국감과 이제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좀 더 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아마 근거나 명분으로 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체포적 부심이기 때문에 구속을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출석에 불응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일단 체포라는 게 대단히 어감이 안 좋은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든가 구속 신청을 영장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응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경찰은 그래서 체포적 부심을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같은 법원이 물론 법원의 합의면 재판은 다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같은 법원이 이제 이틀인가 사흘 후에 이제 체포적 부심을 인용해서 석방을 한 이런 사건인데 구속은 아닌 거죠. 구속이야말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가 있고 이런 것들인데 범죄 중대성 이런 건데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건 아니고 팩트의 문제인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구속적 부심도 있고 1심, 2심, 3심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국민 일반에서 볼 때 사법부를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조성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구속 같은 경우는 다른데 이 체포적 부심이 바로 이틀 만에 이렇게 같은 법원에서 한 번은 이제 발부되고 한 번은 이 석방이 인용되는 이런 것들은 그럼 뭔가 법원이 개인 판사 하나에 의해서 너무 좌우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여러 결과가. 지난 5월 1일 날 그게 이제 이 논쟁의 핵심이죠. 여러 지금 법원 사법개혁의 핵심인데. 물론 같은 판사는 아닙니다. 아니죠. 전혀 다른 네. 거죠. 전혀 다른 판사고 그때 이제 5월 1일 날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이 내린 판단이 이미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을 그 후보를 저도 그땐 깜짝 놀랐어요. 파기 유죄 취집하기 위해서. 과거에 97년도인가요? 그때 김대중, 이회창 두 사람이 붙었을 때 그때 김태정 검찰총장이 그때 대통령 김영삼이었어요. 그 비자금수사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김대중이가. 네.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전 법원에 대한 불신 일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곧 있을 국정감사의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제 총무비서관으로 있다가 제1부속실장으로 이제 보직이 변경됐는데 대체로 지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도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전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출석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박명호 교수님 먼저 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이 출석과 관련된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전제가 그 앞에 지금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국회가 부르면 근데 국회가 부르려면 아마 민주당이 그 결정을 같이 해줘야 될 겁니다. 다수결을 결정한다라든가 또는 지금 국회에 운영하는 방식대로 한다고 한다면 국회가 부르지 못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부르지 못했다는 걸 근거로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동의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출석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아마 우려하는 바는 이분이 이제 출석했을 때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문제에 대한 그 질의가 아니라 성남시장부터 또 경기지사 때 또 성남지사 때 이러저러한 그 이재명 시장 또는 지사와 관련됐던 일들과 관련한 역할과 관련한 질문들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걸 물어보려고 불러낸 것이지 지금 지난 한 6개월여 동안에 어떤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굳이 있다고 한다면 강선우 장관 후보자 사퇴 과정에서의 역할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현재 그 뭐 반론이 된 것도 아니고 그게 취소가 된 것도 아닌 상황을 돌이켜 보면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밖에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의혹이 보여지는 제기된 거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그러저러한 곳에서 과연 이게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한 것이냐. 그리고 정말 비선 실세냐, 비서 실세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던데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한 것이 가장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 이 부분을 최 교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주당 내에서도 뭐 국회가 부르면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출석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보인다면 중요한 것은 나왔을 때 자신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 신상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 뭐 총무비서관이나 대통령실에 있었던 4개월간의 업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아마 상당히 엉켜 있을 거예요. 그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이제 이 총무비서관 때 그 출석 요구했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속실장 제1부속실장으로 이제 보직이 바뀌었어요. 근데 총무비서관은 뭐 거의 다 뭐 거의 출석을 해왔고 국정감사에 그리고 이제 부속실장은 출석한 예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국감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일단 부속실장이니까 안 나간다. 근데 그건 너무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총무비서관에서 지금 부속실장 바뀐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 논란이 있을 때 출석 요구에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있을 때 부속실장 발령이 났어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얘기는 이미 이 인사 이동은 예정이 돼 있던 것이었다. 이번 논란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꼭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죠. 국민 일반.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정치 뭐 학술 논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은 국민들은 총무비서관 할 때 출석을 하라고 그러니까 부서실장이 되면 출석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바꾼 게 아닌가 보직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거 지금 자꾸 이미 이전에 그 예정이 돼 있다. 이거는 좀 이제 궁색한 얘기인 것 같고 그게 팩트라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맞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 전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여당 내에서도 추석적으로 자꾸만 가닥이 잡혀지는 것 같고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가 뭐 지나치게 많이 인용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얘기를 했잖아요. 100% 추석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상호 수석이 부인하지 않았다고요. 약간의 뭐 바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라는 건데 국회가 결정한다는 게 민주당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미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속실장이라 하더라도 부속실장은 뭐 국감에 출석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전 총무비서관 입장에서 가면 되는데 단지 아까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게 그건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관계 같은 거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아마 국민의힘은 박 교수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김현지 비서관 전 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앉혀놓고 여러 가지 흠집을 내려 할 거예요. 아마. 김현지 현 비서관. 현 비서관. 부속실장입니다. 네. 그 전 비서관이고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 전 총무비서관이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출석을 이제 안 하려 하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 이제 방어를 프로텍트를 하는 건데 보호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건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것 같아요. 통과 의뢰인 것 같고 가서 이제 뭐 개인에 대한 거 하면 거부하면 돼요. 이제 답변을 이러한 거는 정확하게 국정감사 법에 의해서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업무에 관련된 거를 질문하게 돼 있을 것이고 이거는 답변 거부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논란 또 있겠죠. 논란 각오해야죠. 뭐 여야가 항상 그분들 일이 그거 아닙니까? 논란하고 싸우고 그런 게 일이잖아요. 그분들. 그 직업이니까. 밥값 해야죠. 그야말로. 그래서 저는 그 당당하게
떳떳하게 출석해서 밝히고 답변하고 그럼 그러고 나서 넘겨야지. 이거 자꾸 이거 가지고 야당도 그만 얘기하고 아까 이 모두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예. 그 아직은 좀 근거나 증거나 자료가 좀 부족한 일이긴 한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운영 방식과 좀 관련된 키 포인트가 이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집중력이 그 어느 정치인보다도 높고 그 장악력이 높고 특히 거의 만기칠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디테일에 강한 그 이재명 리더십의 성격이 이 권력 운용 과정에서도 현재 용산 그리고 청와대로 옮기겠지만 그렇게 행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 어떤 그 테스트베드 성격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조금 쉽게 들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김민석 총리의 역할이 그렇게 크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뭐 이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 조금 말씀 나누시겠지만 당정 갈등의 그 코디네이터가 없는 부분들은 그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권력 운영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측근 중심이라고 하는 거고. 이른바 성남 라인 4명 중에 그 현존하는 현실적으로 기능이 가능한 두 분이 현재 한 분은 대변인으로 갔고 한 분은 이제 부속실장으로 갔고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와 일정과 모든 거를 관리하는 그 키 게이트키퍼 역할을 문지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는 건 예단할 수 없겠지만은 이제 그런 방식의 권력 운용의 키 인물이 이 김현지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 이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방식에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그 관성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권력이 궁극적으로 그 그리는 성공의 그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알겠습니다. 첫 관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명절 끝자락이라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일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 교수님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제가 저기 미리 지금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의 최백호의. 그거를 이제 그 노래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최애 네? 곡인가요? 최애곡까지는 아니고 뭐 네. 애창곡. 애창곡까지 뭐 잘 부르지 못하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최애곡 최애곡 차애곡 최애곡 그 중간 어간에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흥얼흥얼 또 최창렬 교수께서 따라 부르시네요. 정말 좋아하시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박영애 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최백호님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이 노래 때문에 좋아졌어요. 라는 또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 이어지는 날 중에서는 마지막 날인 물론 더 계속 또 연휴를 일요일까지 이어가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요. 오늘 목요일 KBS 열린 토론 여의도 정가를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권 여당 내에서의 이 대통령실과의 좀 이견, 엇박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 교수님, 우상호 정무수석이 추석 연휴 중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네. 대통령의 생각을 여당에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고 반대로 당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대통령이 궁금해할 때가 많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견이 있다는 것일까요? 또 어느 정도 이견차가 좀 심각하다 이런 수준일까요? 아니면은 서로 좀 자성하자는 그런 의미일까요? 굳이 그 주신 선택지 중에 선택한다면 제일 마지막 부분 좀 자성과 반성과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지금은 그럴 시기니까. 네. 그러니까 핵심은 당정 간 온도와 속도 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준 거죠. 근데 전통적으로 이 민주당 계열의 집권 세력은 이런 모습을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수직적 당정 관계가 결국 권력을 실패하는 지름길로 몰았다고 한다면
민주당 계열 이 집권 세력들은 대체로 여기서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결국 권력이 최종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그리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이게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으나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가 현실적 균형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게 당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이 워딩 그대로 하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당의 생각을 이 대통령 생각을 당에 전달하면 당이 그 곤혹스러워하고 당의 결정을 대통령이 보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당정 간 온도와 속도 차가 존재한다는 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가려지기도 하고 관리 수준일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 계열 정당의 전통적인 차원에서의 배경을 놓고 대통령 이재명으로서의 성공을 원하는 대통령과 또 정치인으로서의 성공을 원하는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의 정치적 목표와 사이에 간극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게 너무 빨리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통령에게 정치적 자원과 수단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이재명 권력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이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걸 과연 이 대통령이 어떻게 관리해내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는 우상호 수석 같은 사람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면 역할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닌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네, 당장 간 엇박자에 대해서 우수석 발언이 좀 파장이 커지자 수습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수습 전에 박지원 의원은 당정 간 온도차 발언을 한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판하고 나서게 됐는데요.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청산과 개혁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지원 의원이 대단히 세게 반박한 거예요. 그쯤 얘기했으면 개혁과 청산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이거 뭐 대통령실과 상당히 각을 세운 거로 이제 느껴지는데 나중에 이제 수습은 했어요. 박지원 의원이. 그게 보도가 너무 크게 돼서 이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얘기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돌리긴 돌렸습니다만 당과 정부,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당과 청와대, 당청 관계, 당정 관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수직적 당정 관계냐 수평적 당정 관계냐 항상 논란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도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가 김영삼 너 나가라 이랬잖아요. 화형식까지 했어요. 이게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가릴 거 없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레임덕이 있는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임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임기 말 현상이었고 아무튼 보수건 진보건 당정 관계는 대단히 아주 미묘한 관계긴 합니다. 이게 권력의 양대 축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당에서 대통령을 산출했고 생산했던 거였잖아요. 공천했고 당선됐으니까. 근데 과거에 과도하게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수직적으로 해서 문제였고 수평적인 걸 넘어서 이제 당이 과도하게 지금 너무 앞서가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속도나 방식에 있어가지고 이른바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등 말이죠. 이건 이미 다 국민에게 알려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개혁의 선이 대의는 인정을 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방식이나 속도가 조금 빠르거나 보기에 따라서 중도적 관점에서 볼 때 중도의 민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거칠게 보일 수 있다고요. 그게 대통령실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우상호 정무수석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상당히 이런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게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아요. 쌓여가면서 당이 나아갈 길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입니다만 역시 핵심 지지층 강성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구조에서 이제 대통령실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내년 지방선거에 만약 출마하려 한다면 경선에서 이게 선출될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 이거 전 그래서 이건 여야 다 마찬가지인데 정치인들에게 아무리 당위적인 얘기를 해봐야 잘 안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구조 그리고 어떤 그 경선의 룰 같은 거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한국 정치를 얘기할 때 공천 제도의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구조를 바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여야가 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최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엇박자가 나는 속사정은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하거나 이제 4개월이 지난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을 보더라도 어느 지점이 됐든 중간이든 어느 지점이 되든 당정 간에 중재가 되거나 조정이 돼야 될 텐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권력의 코디네이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악역을 맡아주고 그다음에 정책 욕심을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제한하고 억제하면서 전체적인 정권의 그 성공을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조정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네. 이게 지금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모든 게 지금 대통령한테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의 권력 운용 방식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한다면 그걸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분야별이든 또는 계층별이든 어떻게 보면 담당자와 어떻게 상당한 재량을 가진 그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걸 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챙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따라서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을 하면서 총리 역할을 하게끔 하고 이제 결국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리더십과 정치력을 대통령이 어떻게 발휘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보면 저희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지금 온 건데 네. 김현지 논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다음에 지금 당정 간의 이런 부분들이 또 지방선거가 지금 1년도 안 남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권력의 그 향배가 상당히 지방선거 이후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러면서 보면 이 대통령에게 아마 정책 시간은 지방선거 직전까지일 수 있다는 거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이 결국 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과에 따라서는. 따라서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대통령에게 다양한 더 많은 그리고 정책 수단과 자원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권력 운영 방식과 이 태도와 인식을 바꿔낼 수 있겠느냐가 저는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박명호 교수께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말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당이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중간평가 선거를 가질 거예요. 네. 어차피 지선은 중간평가 선거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운명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의 이제 이 정치 구도가 지금 여전히 내란, 계엄, 탄핵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면서 이게 기존의 한국 여야 정당 간의 일상적인 정치적 쟁투로 프레임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 민주당으로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일 겁니다 아마. 여전히 압도적이고 우월적인 도덕적 지위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현지 논란도 있었고 뭐 그 방송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여야의 이제 어떤 대결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거는 민주당이 빨리 이제 프레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거기다 또 이게 당정 간의 또 불협화음으로 비치면 이건 아주 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느냐 아직 하느냐 이건 조금 이른 논쟁인 것 같고 아직 이른 논점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 지방선거 유리할 겁니다 아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게 지방선거 유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또는 8개월 공천 생각하면 6개월이고 이제 8개월 남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나간다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면 여권에서 이런 우려가 나올 거예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정무석이 했으니까 정무석은 박지원 의원의 말씀 따나 빅5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들은 주로 지지하는 것 같은데 당내 강경파를 이분들도 자신의 지방선거 뭐 출마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거론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대통령과 자꾸 이렇게 엇박자가 나오고 그런 게 자신들의 정치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강성한 당원들에게 소구하고 호소해야지 자신들의 어떤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위치가 마련되는 게 하나 있고 반대로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과 동반 하락하게 된다면 결국은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사이에서 거기서 전 조화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감사위원장에 이호선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당원 게시판이 한동훈 전 대표 또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지인이 뭐 글을 올렸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친한동훈계 견제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특히 또 이호선 교수님이 그 부정선거론자에 좀 가깝고 또 상당히 극우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 어떤 인식과 그 지론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권력은 인사고 인사가 메시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의 어떤 지향성과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그 당계 논란, 당원 게시판 논란도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강경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리하고 가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요구에 맞춘 그 인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이제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한다 해서 또 어디까지 이거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겠지만 어떻게든 그런 방향성과 지향점을 보여준 거라고 해석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또 하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차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지사 출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요. 근데 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이 발탁됐거든요. 상당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중용된다 이런 인상을 받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역시 대단히 극우적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은 극우란 단어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아까 건국전쟁 2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이호선 교수 이런 사람들 발탁하는 거 봐서 그 이른바 이제 중도적 민심과는 달리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성 나원들 얘기했잖아요. 핵심 지지층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그 지지를 바탕으로 그래서 대표가 됐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 얘기죠. 나경원 의원 얘기하려고 제가 그 말씀을 꺼낸 건데 나경원 의원이 누굽니까? 얼마 안 된 일이지만 다 기억합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누구보다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자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상 이번 탄핵 국면 개헌 국면에서 거의 사라질 정치인이었다고요. 근데 장동혁 체제가 들어가면서 기사회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장동혁 체제의 본질이다. 저는 정치 평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간에 나경원 의원은 아무튼 간에 상당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지사는 안 나간다는 얘기 이제 자신의 지역구가 서울이니까 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여권 내에서 다른 주자들 뭐 안철수 의원 얘기도 나오고 한동훈 전 대표도 나오고 그러는데 장동혁 체제에서는 상당히 주요 서울이나 경기지사는 본인이 이제 뭐 마다했습니다만 상당한 유리한 입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오히려 지금 아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정당 간의 대치가 일상적인 한국의 정치 문법으로 환원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한테 유리해요. 여전히 이호선 교수 이런 사람을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에 발탁을 하고 나경원 의원이 또 거기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민주당이 이제 불감청 고소원 바라던 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결코 민주당한테 불리한 구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국정감사 동안에 터지는 이슈가 연말 정국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박 교수께서 보시기엔 이번 국정감사 기간의 최대 이슈 뭐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대부분 국감은 아닐까 싶거든요. 이 초반 부분에 특히 그 다음 주부터 그 일정들이 이제 잡혀 있는데 이와 연동해서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사법 개혁과 관련된 검찰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검찰 개혁과 이제 사법 개혁 되겠죠. 이제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국감 출석 또 현장 국감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일정보다는 지금 좀 늦어진 거 아닙니까? 원래 추석 전에 다 마무리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보면 초반부의 국감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사법부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초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강공과 특히 최근에 그 이진숙 논란 또 지규현 판사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또 사법 불신과 독립과 정책 중립과 관련된 논란들이 과연 어떻게 개혁안에 포함될지 그건 이제 앞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던 그 대통령실의 입장과
그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과 그 속도와 온도 등에서 이걸 얼마나 잘 여권 전체가 조율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또 조국 혁신당은 그보다 또 훨씬 더 멀리 앞장서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면에서 양극화와 이런 것들이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야 모두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는 이 지지층의 그 호소하는 접근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건 결국 이제 내년 지방선거라고 하는 네. 대형 이벤트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 교수께서는 이번 국정감사 최대 이슈 무엇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사법부의 조희대 사퇴일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박 교수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이번에 추석 연휴 때 그 정청래 대표의 그 페이스북 글인가요? 조희대 난 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3기하자 검찰 만행. 이건 아예 뭐 극단적인 발언이에요, 사실은. 그 난으로 지칭하는 게 아무리 정치적 용어고 정치적 수사를 하더라도 일단 국감을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치르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뭐 발언이 수위가 높다 안 높다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을 어떻게든 이제 사퇴시키려 할 겁니다, 아마. 그게 여야 간의 가장 강력한 전선으로 형성될 것이고 그게 이제 대통령실로서는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어느 일정 가면 대통령실 가면 공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여야 간에 이 사법부를 둘러싼 사법부 독립이다, 삼권분립 훼손이다, 아니다를 둘러서 또 특히 여기에 이제 등장되는 그 팩트들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5월 1일 날 그때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취재 파기환송 너무 빨랐고 전원합의체도 너무 자주 열었고 이건 제가 봐도 아무리 따져볼 일이에요. 대단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상당히 격돌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국은 이 국감에서는 결국은 검찰개혁은 일단 딱 되고 진행될 겁니다. 1년 동안 이제 검찰개혁 추진단이 일을 할 거니까 사법부 개혁과 둘러싸고 사법개혁과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 아마 이게 가장 큰 전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무엇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경길 기성길이든 안전하게 운전하시면서 KBS 1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고요. 1부 마지막에 최창렬 교수님의 최애곡을 들었으니까 박명 교수님 한 곡도 신청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1984년에 김연자 씨가 처음 불렀던 노래인데 가수 장윤정 씨가 자신의 오디션 곡으로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분이 듀엣으로도 불렀던 적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이무진 씨가 자신의 풍으로 이 노래를 불러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을 주지 않나 싶고 세대와 그 다른 세대고 다른 문화의 코드를 입힌 이무진의 수은등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PD는 수은동이라고 했더라고요. 네. 자, 가수 이무진의 수은등 들으면서 KBS 열린 토론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수은등 꽃이 피면은